자, 하나씩 좀 따져봅시다. 앞으로 말이죠. 어저께도 이제,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중국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보는 한국과 중국의 현지와 미래에 대한 입장은 예자하고 이제 좀 달라집니다. 좀 언쟁을 하고 뭐 그래 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 앞으로 예를 들면, 자, 한국 사회의 현재를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많은 분들이 19세기 동학 농민전쟁을 준화한 시기와 비교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뭐 이런 점에서 그 뭐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일리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적어도 동학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고 비교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배 계급이 조선이란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얼만큼 잘했느냐. 그러니까 민중의 어떤 불만이라고 하기 하늘을 찌른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였냐 아니었느냐라는 점에서 오늘 한국 사회를 놓고 비슷하다 이 얘기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지배계급이 그렇게 이른바 양반 관료계급이 그렇게 악정을 했는데 여러분 삼정의 문란 알죠? 그거 보면 뭐 기가 찬 나라 아닙니까? 한국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정말 기가 찬 나라. 자 너무 많지만 딱 두 가지만 우리 상기를 해봅시다. 원전. 일본에서 그 원전 사고 나가 세계가 놀라고 축소하고 있는데 지금 밀양에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원전 부품을 그냥 엉터리로 샀죠. 그걸 안전하지 못한 걸 지지해서 고치게끔 하는 그걸 점검하는 놈들 또 엉터리 증명서 발급해줬죠. 또 뭐가 있어? 자, 나는 말이죠. 대략 한 10년 정도 기간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볼 때 제일 인상 깊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8만 대장경을 조계종에서 이거 몇 년 됐죠. 몇 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데 이건 조금 불확실합니다. 작년, 재작년. 8만 대장경을 디지털 배수화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이건 대단한 한국 불교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자랑할 만한 일이죠. 이건 희소식이죠. 둘째는 이건 나쁜 소식이죠. 여러분 다 알아요. 남대문을 갔다가 어떤 놈이 무슨 돈 문제 때문에 확 끼면 그냥 몇 년째 불질렀죠. 기가 찰이죠. 나는 사실 프랑스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서 돌아가는 거다 우리하고는 비교를 많이 합니다. 또 프랑스 막시스트들 얘기하는 것도 참고하면서 우리 사회를 보고 하는데 우리나라 남대문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 건 단식을 말하자면 프랑스 개선문을 불 질른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 뭐 프랑스 불 질른 개선문 불 질른 일이 없죠. 프랑스의 개선문이라고 하는 건 알다시피 나폴레옹이 그 이탈리아 원제인가를 승리하고 나서 19세기 총각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해봐야 뭐 200, 한 10년밖에 더 됐습니까? 남대문 더 오래됐죠. 그 중간에 뭐 좀 개축도 하고 뭐 그렇게 보수도 하고 한 걸 들었지만 여하튼 더 오래됐죠. 문제는 뭐 더 오래되고 덜 하고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좀 무식해도 금기라는 게 있죠. 차마 저희는 못한다. 내가 인간이면 아니지. 저희를 못해. 이런 게 사실 사회적인 최한선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지를 놈도 나와.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보도된 걸 보면, 그 남대문 방화된 걸 다 뭐 해가지고 새로 뭐 행사도 해가지고 했는데, 단청이라는 게 떨어지고, 뭐 금이 가고, 그거 책임진 단청장이라는 놈이 또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이 자기 자격증을 또 대여해가지고 또 뭐 구속 한 해 만에 또 그런 사건이 생겨. 이 진짜 어느 나라에 여기가 뭐 새끼밥을 못 먹는 나라도 아니고 탐욕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 일본인들 보고 한 말이 딱 요약 두 가지가 있죠. 섹스 애니멀, 이코노믹 애니멀. 섹스에 미친 놈들, 경제에 돈에 미친 놈들. 한국인들의 지금 모습이 그거하고 진짜 정 다른가? 비슷하죠.
심심찮게 보면 뭐 태국에 가서 뭐 집단적으로 그거하고 뭐, 뭐 지금 청와대 세대는 여자 같은 게 뭐 워싱턴에 대구 간 놈 중에 뭐 또 뭐 성추행 일으킨 놈도 있잖아. 기가 막힌 나라죠. 나는 말이죠. 이 어릴 때 생각을 자주 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 나이대에서 오는 내뿐만 아니라 뭐 내 나이 정도는 옛날 생각이 이런저런 이유로 들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내 나름대로 끊임없이 용기를 내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가졌던 내 어리지만은 그 말 같은 그 꿈 그걸 내가 되살리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자주 가요.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근데 요즘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워낙 학교에서 성추행 뭐 이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학교가 저 폐쇄해버린다. 애들 다 방과 후 애나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이게 방학기 사회 전혀 아니죠. 이런 것은 아마도 이런 성추행이나 이런 아이들에게는 진짜 악몽 같은 트라우마를 남긴 일이 안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불가피한 면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이들에게 진짜 나쁜 효과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그거 아이들에도 사실 이런저런 학교에 오가면서 학교에서 그 겪는 게 불신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 다시 돌아갑시다. 얘기하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하여튼 그 동학농민전쟁 관련해서 다시 돌아가죠. 지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항하는 민중이라는 입장에 있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 봐도 아마 그렇게 거의 가장 이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나라죠. 그렇죠. 세계 어떤 나라가 가깝게 일본이란 다시 아베라는 놈이 그 진짜 파시스트 놈 아닙니까? 무장 지금 한다고 난리죠. 중국이라는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죠. 영토뿐만 아니라 인구가 12억 5천만 년가 되죠. 우리나라 25배 대한 나라 아닙니까? 엄청난 나라죠. 예를 들면은 교육학자와 심리학자들 하는 얘기 중에 인구 10만 명당 천재가 한 명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 인구 10만 명당 천재가 한 명이니까, 자, 100만. 그러면, 100만 하면 10명이죠. 1천만 하면 100명이죠. 우리나라 5천명이니까 500명이죠. 그렇죠? 그럼 중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인가 5, 25, 몇 명입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한국은 교육정책, 그냥 개판이지요.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욕을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묘사, 리얼리즘 입장에서 개판이지요. 근데 저 나라는 독재, 일단 독재하지만, 내가 볼 때 한국보다도 더 나은 곳이에요. 왜냐? 적어도 저쪽은, 그렇다고도 인간 사회에 있어서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안정된 리더십이 있는 나라죠. 내가 볼 때 사실은 중국은 앞으로 가면은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면 장점이가 벌써 이제 물러났죠. 그 뒤에, 지금 시진핑과 앞에 누구였어요? 후진타오. 그러니까 후진타오 앞에 있던 장점인이 있던 시대에 중국 헌법을 고쳐서 부르주아 계급도 들어오는 당 개헌을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주의를 폐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벌써 중국에 있어서 부르주아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건 거의 다당제로 가는 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아니면은 적어도 공산당 내에 마르크스주의자와 대등하게 사회민주주의자부터 자유민주주의까지 대등하게 대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거예요. 왜 내가 이 말 하냐면, 간단히 말해서 막시스트들 지금 벌써 시진핑 하는 거 후진타오 한 거나 장점이나 한 거 보면은 또 그 고위 관료층들이 부패라든지 지방 관리 부패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부르주아 정당화 해가고 있는 거. 이러면 공산당이지. 사실은 부르주아 정당화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가 간 경쟁이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은 이건 우리한테 엄청난 무게를 다가가고 천일 전쟁 당시 비교가 안 되는
그 당시 청일전쟁 당시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가 반봉건 반식민지라고 했죠. 지금은 대국 굴기라고 합니다. 강대국으로 일어선다. 우뚝 선 산처럼 일어선다. 지금 일어서고 있죠. 이런, 거 미국 애들, 여러분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그 발휘한 거 보십시오. 인공위성도 모자라가지고 슈퍼컴퓨터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 도청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19세기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날 때보다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한국.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영리한 사람들, 그러면서 진짜 민중을 하다못해 그래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머리를 쥐어 짜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런데 하는 거 보십시오. 진짜 통탄한 일이죠. 통탄한 일. 그래서 이제 얘기가 사실은 원래보다 길어졌는데 뭘 얘기하려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오늘날 중국이 이렇게 대국 굵기 할 정도의 사실 문을 열어놨죠. 이걸 잘 열어놨느냐 못 열어놨냐 따질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오늘 이 부분 관해서 얘기하려고 자 사실이 이론에 상응하지 않으면 사실을 바꾸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등소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그 말을 저쪽 친구들 문화에서부터 실사구시라고 그러죠. 실사란 말은 우리는 보통 사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쓰는 말 거꾸로 얘들은 잘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간단해서 사실에서 구시, 옳음, 맞아, 진리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나 한국 같은 게 우리 이른바 한국 사회에 있어서 노동가가 좌파의 경우에 보면은 많은 게 탁상 공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최장직 교수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 진보적 자유주의 말하는 사람들하고 또 다른 강점이 있는 것도 잊으면 안 되죠. 근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실사구시라고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실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울리죠. 실학. 그러니까 실학 같은 경우에 나온 그 기본 정신은 실학이 나오고 그게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건 역시 여러분 아까 영정조 시대인데 영정조 시대는 유럽을 놓고 본다면 프랑스 혁명이 막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대죠. 그 정조가 막 한참 선정을 펴고 철학자들이 막 그래도 나름대로 능력 펴고 이럴 때 프랑스 혁명이 막 일어나고 이랬죠. 미국에서는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막 국민의 역사를 보면 계몽주의 시대죠.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는 이제 영종제란 이런 조선주의 르네상스라는 말을 할 정도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지는 의문은 이런 시대인데 왜 정주가 독살설 이런 말도 요즘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독살이든 뭐든 간에 정조가 죽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순조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고 이러는데 왜 그 뒤에 이 실학의 정신이 왜 이어가지 못했을까? 그리고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인 지주는 말은 그렇죠 동학이잖아요. 동학이라는 건 여러분 아다시피 유불선을 통합한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영종조 이전의 조선의 말하자면 정치와 사회와 경제 문화를 판단하는 지도 사상으로서의 성리학 이게 탁상 공론하고 있고 유교의 기본 정신은 민본 정치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민중이 사는 실제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 다 가야 되고 실제로 영종조는 말하자면 임금이 밤에 행차한 그런 걸 역대 어떤 왕들보다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직접 보고 또 실학자들 자체 보면은 이 하청민 출신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덕무라는 아주 왜 책 바보라는 얘기를 듣는 유명한 사람이죠. 또 그 사람 같은 그냥 평민이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이거 좀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사이인데 그 아주 좀 덜 알려진 인물인데 대단한 인물이 있더라고. 다음에 이제 이 사람 관한 책도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할까 싶습니다. 여하튼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성리학의 기본 정신을 민본 정신이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게 실학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명나에 이른바 양명학이라는 걸 끌어들여 양명학을 한 건 뭐 성리학을 비판해서 나온 거니까 양명학을 끌어들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막 공자 막 명리학 비판하고 이런다. 이 사람 사상도 끌어들이고 하면서 만약 개혁 정치를 하는데 이 개혁 사상이 어떻게 동학하고 맞아 이 전맥이 되는 그 과정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역시 뭐 모든 책을 다 논문이나 못 보니까 있는데 내가 모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적어 놓은 것처럼 확인을 하되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만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얘기하자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놀라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게 된 인식론적인 차원을 딱 정리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 자서전에서. 그 인식론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때는 자기가 실제론자, 리얼리스트, 그러니까 실제론의 대표적인 게 이제 유물론이지. 과학적 유물론 또 과학적 실제론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실제론적 입장을 취해서 자기 문제를 막 연구할 때도 있고 관념론의 입장에서 막 연구할 때도 있다. 세 번째는 실증주의적 측면에서 막 연구할 때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아인슈타인이 하는 거 보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손오공이에요. 손오공이 가진 중요한 무기가 여의봉이죠. 이걸 어떻게 막 손오공이 막 100개로 해가지고 막 이기잖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인식을 하는 데서 인식론을 자기 여공처럼 길러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또 미리 하냐면은 관련된 거 하는 건데 실학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사구시에 둔 것은 일리가 있어. 근데 그 실사구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한 실제론과 관념론과 실증주의를 보면 실증주의에 가까운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성리학은 관념론적인 입장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 인식론적인 내용을 보면. 근데 이런 관념론적인 것에 출발한 철학이 실사구시라고 하는 양명학이 가지고 있는 실증주의적인 측면을 끌어들였어. 근데 동학이라고 하는 사상이 유불성이라고 하는 새 사상을 여하튼 융합해서 나온 종합적인 사상인데 이 사상의 인식론하고 어떤 맥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이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 어떤 세관을 가지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식론의 밑에 있는 거란 말이야. 하부 구조란 말이야. 근데 이 상부 구조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물을 보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상호 접근할 수 있는 맥이 없었을까 하는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학자들이 꼭 이런 연구를 안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그 사이 상당히 스탈린주의적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좀 빨리 벗어나고 보통만 전향을 안 하고 제대로 찾아갔다 난 확신하는데, 여하튼 스탈린주의에서 얘기할 때, 또 스탈린주의 내용이 또 전부 틀린 것도 아니죠. 계속되는 것도 있으니까. 세계의 철학을 크게 나올 때 유물론과 관념론을 나왔잖아. 관념론은 하여튼 백석 막 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게, 이 종교가 앞에나 하는 식으로 종교 문제에 대해 무시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경계를 하고 비판하는 거하고 무시하는 건 다른 거죠. 무시하면 무지해지는 거죠. 우리가 같이 힘을 잡고 싸워서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동네에서 싸울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놈은 누굽니까? 파시스트나 우익이 좋은 거죠. 저기 분열해 있으니까. 적당할 때 더 쑤셔서 저기 더 싸우게 만들어. 이건 가장 기본의 이의제이죠. 오랑캐로서 오랑캐 친다.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장 중요한 통치술 중에 하나가 분열 정책이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방식이 얼핏 생각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 실사구시야 그걸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럼 그래. 등소평이가 주장한 그 사실을 중요시해야 된다. 응? 얼마 전에 가까운 후배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 후배가 그러는 겁니다. 이걸 말해 지금 이석기란 국회의원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이석기 의원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할 거리가 많지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나냐. 아까 얘기한 맥락을 볼 때 그 분명하잖아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니 지금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 진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북한처럼 되면 좋겠다?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우선 이거부터 보고.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은 이석기 의원 그 사건 났을 때 맨 처음에 경향신문 보면은 이석기 의원을 비해서 통진당 막 비난하는 투예요. 비판도 있고 비난도. 내가 볼 때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일할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대. 사실은 이 사건이나 맥락을 보면서 파시스트를 쳐야 되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쪽을 막 공격하고 또 뭐 좀 알려진 지식인들 동원해가지고 막 저런 사람들이 몰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이 친구도 참 한심하구나. 왜 이러나. 근데 그 후배가 이제 나도 사실 전화를 걸어서 당신들은 막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얘기하려고 하다가 아마 내 말고 서울에서 벌써 했을 거다는 생각에서 안 했어요. 이제 그 후배는 물론 그 후배도 집안에 살지만 하얘가 장인한테 전화했대요. 하니까 이제 어떤 기자가 봤는데 이제 따졌다는 겁니다. 따지니까 그 기자가 딱 하는 말이 저희는 팩트에 입각해서 했습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그 팩트란 말의 의원을 따져보면은 불어에서 이제 맞아, 라틴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어가 페르란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페르란 말은 영어로 make, 만든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제 좀 더 아인슈타인 말하는 말에 정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철학적인 토대가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내과학적으로, 사실 내과학적 이전에 사실 철학적으로, 사실 철학적 통찰하는 인간이 가장 위대한 힘이거든요. 철학자들이 한 얘기를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과나 신경이나 인지가 사실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좀 다른 새로운 것도 있죠. 근데 내가 볼 때는 확인하는 수준, 지금 아직 못 벗어나왔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사실 범주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간단히 개념이 있는 거예요. 지가 의식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사람이 이 언어 활동하고 의식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게 메타포라, 은유라고 하는 거, 비유하는 거. 그래서 수리 철학자들은 수학의 역사를 보면서 이 메타포라 입장에서 접근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다. 내가 읽는 책 중에 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잡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가 의식하는 건 물론이지만 의식 아니라 글자로도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어떤 개념이나 가정들이 있다. 전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광이나 철학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정교하게 일어나시킨 게 컨스트럭티비즘, 구성주의라고 하죠. 여기 이제 또 이 입장에 가 있는 단점이 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현실은 이러하다. 과학적인 사실은 말이야. 또는 사회과학적인 진리는 말이야. 하는 그런 과학적 사회 또는 역사적 진리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한다. 시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시스트 놈들은 파시스트적 개념에서 항상 보는 것. 그러니까 천주교 박신문 분명히 북한 우리 가자 김일성 만세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너 그랬잖아 이렇게 들고 가.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제 막 얘기한 거죠. 지금 아인슈타인의 말은 사실이 이론에 상응하지 않으면 사실을 버려라 한 말을 하고 관련해서 딱 보자면 파시스트적 개념과 사고방식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성적인 겁니다. 리즈너블한 거라고. 인간답고. 아무 이론적 그거나 근거나 그거 없이 그렇죠. 그 상황을 단순하게 그냥 이용한 거지. 이론적으로. 아니. 그건 이제 두 번째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정치적이 있는데 사고라는 점에서 보면 절마들이 글자가 논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저놈들 입사할 수가 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말한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동지가 말한 것처럼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이해가 갑니까?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인슈타인이 말한 사실이 이론에 상응하지 않으면 사실을 버려라 하는 말은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라는 걸 접근할 때 내가 막시스트냐 아니면 계량주의자냐 이른바 역사적 자유민주주의냐 사실 다 동일한 사건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와서 전두환이 절대 광주 항쟁에 대해서 그 한놈들 반성을 이런 봤습니까? 절대 안 해요. 왜냐? 그놈들의 인식론과 그 인식론을 전제로 한 가치관과 세계가 뭐 너무도 이게 옳은 거야. 근데 전두환이 그러죠. 왜 내만 가고 그래 이러자. 내 생각이 옳은데 내가 이래션을 하고 리즌을 하는데 이 멍청한 새끼들은 막 세상 어떻게 동하는지 모르고 후출해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마무리 짓자면은 뒷부분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못한 건 뒤에 가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좀 감이 잡히죠. 사실이 이론에 상하지 않으면 이론이 아니라 사실을 바꾸라. 이런 접근 방식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 이전에 우리가 기하학하면 우리가 주로 배웠던 거는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거 하죠. 예를 들면 두 점 간의 최단거리 직선이다 이러잖아. 니만 기하학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특수한 경우라. 두 점 간에 있는 최단거리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니만 기하학 특수한 경우로 위치 지어져요. 그래서 이런 니만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참 감이 물리학을 진짜 전공을 하고 감이 잘 안 잡힐 수밖에 없는 건데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뭐냐면 우리는 보통 시공간 이러잖아요. 근데 물리학에서는 거꾸로 얘기해요. 스페이스 타임 이런다고. 공간이 먼저 나와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하학적 공간을 얘기하면서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여하튼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힘에 의해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게 휜다는 얘기예요. 나 사실 뭐 학부생 때 그 얘기를 맨 처음에 듣고 아마 초등학생 때 들었는데 아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얘기 듣고 새삼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 중력의 시공간이 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봐. 근데 여하튼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도 사실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난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 리만 기하학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서 하는데 이런 리만 기하학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이 맞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전에 사실은 뉴턴적인 역학 또 뉴턴적인 물리학에서 볼 때 시간은 이렇다, 공간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벌써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은 아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뉴턴이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은 뭐 17세기에 대단한 뭐 물리학을 포함해서 우주관을 바꾼 사람인데 뭐 그 당시 맞아 아인슈타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에 연관되는 사실은 겸손이라는 부분도 있고
인간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하는 과정이 많은 사람, 물론 이제 많은 사회를 하는 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죠.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뉴턴을 비롯한 과학자들 먹고 살게끔 하는 그런 노동을 하니까. 이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뉴턴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천재들이 막 노력하는 가운데 뉴턴이 탁 되는 직관이 뭔가 발동하는 거예요. 스파크. 유레카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을 유레카하죠. 그 아키메데스가 알죠? 여러분? 그가 황금으로 제대로 했는지 너 좀 알아봐라. 목욕탕에서 자기가 그거 하다가 분열기랑 원리가 유레카 이랬다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발견을 보고 유레카라는 표현을 쓰죠. 여하튼 뉴턴이 한 두 가지 같은 의미만 달리 표현했는데 그걸 이제 누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냐면 나는 긴 해안선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는 소년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했다. 긴 해안은 뭐겠어요? 자연이란 광대한 대상. 거기에 나는 조개 껍데기 몇 개 줍고 있다. 그만큼 넓다. 이 사람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게 오는 거예요. 그건 마치 내 자신도 사회과학, 마르크스주의자라서 한국 사회와 외국 사회 비교도 하고 역사도 보고 중국과 관계가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 이렇게 읽어보면은, 야, 이 세계라는 얼마나 깊은 건가. 막 우리가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 아인슈타인이 무한에는 두 개가 있다. 우주와 인간이란, 배띠 위맨, 인간의 동물.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내가 말하려고 하면 이거 있고, 똑같은 얘기를 또 뉴턴은 무슨 말 하냐면, 나는 과학의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한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야. 적어도 약식이 있어, 해보면. 자기가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걸 아인슈타인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2005년도에 그 100주년 무슨 큰 기념회 국제적으로 있었다고. 유인해서 아인슈타인이 해가지고 막 행사도 뭐 세계 각국에서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그 위에 2000년도가 100주년 뭔데? 1905년도지. 그럼 1905년도 이런 뭔 생각납니까? 무엇보다도 한국이 의사 보호자에서 통감부 정치 시작 뭐 이런 거. 또 이제 러시아 1차 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1905년도 해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하고 이 브라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노벨상은 이 브라운 효과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타겟이죠. 이 브라운 효과는 광전 효과,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광전 효과 때문에 우리가 TV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다 가지고 있죠. LCD니 뭐, 레드니, 이 전부 광전 효과의 원리 이용한 거라고. 그래서 이 3대 중요한 원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실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새로운 원리를 이 사람 한꺼번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이 아니라 과학에서 여러분 대략 알다시피 뭐 식물 분류할 때도 라틴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라틴어로 1905년도를 그 과학계에서는 특히 물리학계에서는 안누스 미라쿨리스 이런 말을 씁니다. 미라빌리스인가? 이건 좀 자신이 없습니다. 글자가 미러클 이어 기적의 해라고. 그래서 100주년 된 2000년대 세계적인 말 경축하고 이랬죠. 그래서 마치자면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물을 우리가 새롭게 본다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론이 달라지면 안 보이던 사실을 보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옛날에 박테리아가 뭐 있는 거 알았습니까? 뭔가 발견하고 그 박테리아를 발견해서 그것도 이론이 나오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힉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요것만 하고 마치죠. 이 부분.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에서 구성을 하는 것인데 이건 유물론적인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근데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건 내가 어떤 인식론적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과학 철학에서는 쓰는 말이 theory, rhythm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 뭐 진리, 법칙, 원리, 이론을 전제한 이론을 타고 뭐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보면은 아인슈타인의 인식론적 유연성,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건 그냥 읽어볼게요. 일종의 거리낌 없는 기회주의자로서 지각 행위로부터 독립적인 세계를 표상하고자 노력하는 만큼 실제론자로서 나타난다. 레알리스트, 리얼리스트죠. 내가 이거 불어로 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경험적 소요로부터, 그러니까 경험적 주어진 것이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는 인간정신의 자유로운 발명으로서 개념과 이론을 생각한 만큼 관념론자로서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사실 구성론이라고 하는 게 관념론적인 사고하고 상당히 그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물론 관념론으로만 환원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개념과 이론을 감각 경험 사이의 제반 관계로부터 논리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한에서만 그런 개념과 이론이 근거를 지닌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실증주의자로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 군데에서 이 글을 인용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 사회적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마저 풀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연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누구든지 뭐 출발점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비교를 못하죠. 그렇잖아요. 뭐 있어야 비교를 하고 그런가, 내 생각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도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충 아니라도 괜찮죠. 대충 유물론적 입장이라고 짐져야 되는데 그런 유물론적 입장을 가지되 관념론적이나 실증적인 인식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스탈린주의라는 지금도 뭐 일각에서 특히 한국에서 그런 친구들이 제법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고 그걸 또 못 고치는 거예요. 뭐냐면 오로지 유물론적인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질이 4%밖에 안 되고 물리학계 내에서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리학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 이건 상식에 속하지만 물리학의 역사에 있어서 양자 전자기학이라는 중요한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를 개척한 천재가 페인마이너스였죠. 한번 들어본 사람, 미국의 물리학자, 물론 세상을 떠난 사람. 이 페인만이라는 사람이 하루 이제 어떤 신문기자, 페인만 선생님, 에너지가 도대체 뭡니까? 난 잘 모르겠어. 그 당대 손꼽히는 물리학자 에너지가 잘 모르겠다. 그거는 상식적이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 모르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깊이 들어가면은 진짜 그 당시의 이론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식론적인 전환, 지금 아인슈타인 인식론적으로 이렇게 전환도 하고 나중에 이제 오늘 사회 그분과 하려는데 천사 못하고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도 사실 물리학계에 견해가 하나가 아니에요. 크게 보면 내가 알기로는 3가지 견해가 있다. 어떻게 보면 4가지이기도 하고.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면 10가지 될는지 모르죠. 내가 본 것도 한정이 있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둬서 양자역학 끌어들이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각각 다양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크게 보면 무생물이 있고 생물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어. 우리 인간담으로 말하자면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침팬지 비롯해서 이른바 원숭이 종류도 있어. 그런데 원숭이까지 포함해서 보더라도 인간과 같은 이런 정도의 정교하고 계산되고 계획하고 이런 정도의 또 시간관념, 이하여튼 과거, 현재, 미래를 뭐 생각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아무리 영리한 침팬지라도 사실은 수십 년 됐지만 침팬지들이 어느 정도 어느 능력이 이런 걸 연구를 막 하고 있다고. 이 침팬지들 내 위기 질서가 어떻게 잡히고 정치 권력 관계가 얘들 수준에서 어떻게 이런 연구를 막 하거든요.
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이해를 사는 건데,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만큼 어떤 의지라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획적 살해를 하고 이런 건 안 하거든요. 얘들도 보면 살해를 막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인간하고 비교가 안 되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의 세계는 인간의 사회 역사적인 세계와 비유하자면 의지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단순해요. 인간은 진짜 아까 내가 얘기하는 아인슈타인이 무한하다 할 정도로 다양하고 충돌합니다. 따라서 이 복잡한 것을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선 감이 따옵니다. 단순하지 않구나. 그 단순하지 않은 것을 문제를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것도 뒤에 나온 거지만 우리 문제를 제기할 때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머리가 영리한 사람. 문제를 잘못 떼놓고 지가 막 낑낑을 머리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문제 제기를 지가 한 걸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인 능력이에요. 거기에 물론 감정도 다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인신론지 입장 또는 가치관 세계관을 유지를 하되 항상 사고의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사실 이건 나도 항상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하는 편이라고 난 자신하는데 반대되는 입장들도 좀 경청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 친구의 자신에 차서 얘기하는 그 얘기의 전제가 뭔가. 그 전제가 맞아 인신론적으로 볼 때 어느 쪽에 가까운가. 그럼 저런 인신론적 입장에 섰을 때 이런저런 명제 1, 2, 3 가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명제들 무엇은 없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이게 지적인 것이고 지성이지. 이런 게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적 활동할 때 민주주의는 뿌리가 깊어지죠. 그러니까 한국은 여러 가지 형성된 역사적인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생각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단순하고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오늘도 오다가 전철에서 또 뭐 한 60 먹은 사람이 어떻게 또 옆에 앉았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저 신문을 막 신경질좀 막 던지고요. 그 직감적으로 이게 천안함 그 관련해가지고 또 이 천주교 쪽하고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감지 발동하면 내 직감이 맞더라고. 막 신경날 막 탁 집어 던지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이 민주당 이제 한명숙 씨를 보고 막 욕을 하더라고. 천안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 자기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북한 갔다 왔대요. 그런데 가보니까 북한 병사랑 애들이 키가 그렇게 작더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뭐 책자 통해서 그걸 알고 있죠. 유형실주 때문에 그렇거든요.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 제가 알죠? 그러면서 북한이 저런 나한테 이 따위 막 욕을 막 하고 그러더니 미안하다고 내리더라고요. 나는 뭘 느꼈냐면 두 가지죠. 이 사람은 분명히 반공냉적 논리에 딱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뒷부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에서 북한 애들이 작다? 안 됐다라는지 도대체 하나의 국가라면은 간단히 말해서 사실 그 말은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맞아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저런 나라 맞아 일단 독재하고 이른바 김씨 왕조체 때 몸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건 그건 맞는 얘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마도 내 짐작 이 사람은 그저 평범한 인정도 있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른바 반복적이고 냉정론에 푹 젖어 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다 뒤에 나온 건데 그람시 얘기 관련해서 아인슈타인 얘기와 관련된 그람시 얘기해서 내가 얘기한 건데 사람이 좋은 것 보통 말 법 없이 살 사람 우리 시장의 상인들이나 우리 할머니나 교회나 우리 어머니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머니나 할머니나 친척들 다 예를 들면 하다못해 민주당이나 나아가는 뭐 통합민주당 지지한 아마도 다수가 한나라당 내가 볼 때 헌세계당이죠. 저건 새누리당이라 그러죠. 새누리당 투표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게 진짜 법 없이 살 사람. 이게 바로 이 양반도 물론 자기 잘못이 아니죠. 아까 얘기한 공부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눈앞에 것부터 보는 이런 것을 파시스트는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이 역시 정의감이고 그 정의감의 포인트로서 다 나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연결될 때 미리 또 하는 감정이입, 그러니까 역지사지하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이런 능력들,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 따져야 돼. 저상이 말한 것이 글자도 사실하고 부합되는지, 부합이 안 되면 어떤 측면에서 이론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같으면 이런 비슷한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왜 못하는지.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한 달 전인지 한 20일 전인지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이주 노동자 아이를 갖다가 이제 우리로 제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나서 추방시키고 그랬다. 왜냐면 불법 체류자라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고등학생들이 대모를 했어. 올랑드가 안 되겠다 싶어. 너 다시 들어와라. 쟤만 그렇게 하고 부모하고 다 들어오게 해라.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문제는 물론이지만 지금 우선 학생들 자신들이 공부하는 것만 보고 또 정규적 물어봐. 이런 일이 있는데도 그래 고등학생 그렇다지 대학생들도 없잖아. 이 진짜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랄라라는 아이나 여하튼 이런 우리나라 이런 제3세계 일단 벗어났다고 할 수 있잖아. 저개발 국가 벗어난지 벌써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저개발 국가보다도 사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진짜 제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정의감을 발휘를 진짜 좀 많은 사람들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개방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거, 이건 또 뒤에 또 나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16번을 봅시다. 경향신문이 아까 얘기한 것,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가진 애들이 많겠죠. 아주 짧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잠깐 빠진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나도 이제 그 뒤에 과학책 읽으면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고등학생 정도까지 초중고, 요즘은 조금 바뀌었을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EBS 같은 경우에 실력 있는, 그 교사들이 강의하는 거 어떤 때 보면은 뭐냐면 17세기가 유럽에서 이제 과학혁명, 사이언티픽 레볼루션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과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관찰과 실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만 정확히 왔단 말이죠. 요즘 좀 바뀌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큼 또 어떤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사고 실험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17세기 과학혁명 중에 뉴턴 역학과 같이 중요한 게 뭡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낙하의 법칙이죠. 그 낙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한 그것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운동의 법칙에 관성의 법칙과 관련된 사고 실험을 한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힘을 물체에 딱 줬어. 근데 내가 준 힘, 고등학교에서 포스, 그래서 F로 쓰잖아. 포스를 줬는데 다른 어떤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나 이런 싹 빼버리고 포스 딱 맨 최초에 둔 힘이 어떻게 어떤 물리적 사건이 일으킨가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동원해서. 이건 실험 관찰 아닌 거예요. 사실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이 자연계에 있어서 4대 힘이 뭔지 여러분 압니까? 대강 정리가 되지만 한 가지는 모를 겁니다. 여러분 알면 중력이 있고 전자기력이 있죠. 이건 다 알 거예요. 나머지는 약한 핵력과 강한 핵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전 움직이고 원자 핵폭발, 이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4개의 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물리학의 큰 난제고, 이 4개의 힘을 통일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물리학의 이론에서 보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을 조합하는 게 이게 4대 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제로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4대 힘을 통합하는 이론 중에 아주 유력한 촉근 이론이라고 슈퍼스트링 시어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험 관찰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잘한다는 천재들이 막 계산을 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물리 현상 어느 정도 설명을 일단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글자 그대로 실험적으로 예를 들면 뭐 상대성 이론 같은 거 사이 블랙홀이라든지 뭐 벌써 1916년도에 사실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계기 일식 사건을 보면서 이제 아인슈타인 이론이 옳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아인슈타인 이론이 진짜 하나의 과학적 이론으로 뿌리를 내리기 전이죠. 사실 그 전에는 노벨상을 받은 독일의 학자가 히틀러 시대 때 아인슈타인 저 상대에서 저 엉터리야 이런 얘기 한다고. 여하튼 그런 거 있는데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연역을 해서 낸 것인데 이 이론을 밝히기 어려운 게 빛 단위의 어떤 수준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동원한 게 뭐냐면 우주선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망원경을 우주 공간에 띄워서 그 우주가 생성된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영상으로 보내게끔해서 그 영상을 사실 그 프리즘이라는 여러 가지 광선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 글자도 과학적 추론이죠. 그래가지고 촉근 이론이나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맞는지를 이제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허블 망원경 그런 거라고. 허블 망원경 얼마 전에 이제 퇴역했죠. 새로운 걸 띄우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고 실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와 사회를 보는 데서 마찬가지일 거란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역사는 가정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한다면 그게 실증주의적인 거예요. 따라서 틀린 얘기다. 어느 정도는 일리지 않은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실증주의적 역사는 가정이 없다는 시간은 항상 지배계급의 역사만 있는 것이고 민중의 어떤 투쟁의 역사 그냥 하나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저 바보들처럼 안 될 짓을 그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사실 내 나름대로 자신있게 좀 얘기하자면 뭐 천재들은 뭐 하나에 한 열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난 한 5개는 압니다, 사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서 내 생각이 맞구나 하고 화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일종의 사고 실험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다시 강조하자면 관념론, 특히 관념론 이쪽에서 얘기한 것을 정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인슈타인 아까 리만 기하 얘기를 했지만 수학의 역사를 이제 보면은 수학 역사에 관한 책을 보면 수학이 발전해온 게 인식론적으로 크게 2가지 경향이 있어요. 한 가지는 유물론적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이쪽으로 또 계속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한편 관념론적인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실은 수학의 역사와 철학에서도 있습니다. 플라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유명한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사실 뭐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여하튼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관념이 있고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그 모사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관념의 입장에 서서 수학적 발견이 이루어져 온 겁니다. 대표적인 게 허수지. 허수는 리얼리스트한 게 아니야. 일반적. 그런데 그게 없으면 현대 수학 서지를 못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가지는 유물론적 입장을 가질 때 관념론에서 얘기한 건 좀 들으라. 그래야 내 유물론도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사실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무슨 프로젝트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뭐 박사가 아닌 사람 유일하게 또 학계에 난 없는 사람이니까 학계에 없는 사람 유일하게 참여해서 나도 논문 하나 썼어요. 그래서 예정으로 이제 금년 12월달 책이 나온다고 그래요. 뭐 늦으면 뭐 내년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면 이제 내 논문 가지고 한 2번 정도 하고 나머지 논문들 다양합니다. 진화론에 대한 논문들 물리학자가 쓴 것도 있고 그 정치학자가 쓴 거 뭐 각 분야에서 쓴 거 논문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 논문들을 한 2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논문에 내가 중요한 부분들 쓴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레닌이 한 말이 있는데, 레닌이 쓴 중요한 논문 중에 그 밀리턴트 머티리얼리즘은 짤막한 글이 있어요. 그 레닌 선지를 보면. 거기 말하는 핵심은 유물론자든 자연과학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역시 참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런 간단한 얘기를 이제 좀 한 페이지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뜻이 이런 겁니다. 어리벙벙한 교조적인 유물론자보다는 제대된 관념론자가 더 유물론에 가깝다는 얘기를 합니다. 레닌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한 10몇 년 전에 보면서 우리 한국 마르크시스트들 보면 한심하죠. 자연과학 잘 모르고 공부도 잘하고 교조적인 스탈린주의에 매달린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 아예 뭐 관념론 비슷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넘어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폭을 개방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진리와 진실과 현실 이해는 물론이지만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도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다 하잖아요. 처음 만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막 편견이 작용을 하거든. 사실 인상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이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극복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역시 상당히 좋은 면을 보고 역시 사귀는 거겠죠.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어떤, 사실은 안 그런데 무슨 어떤 얼굴 모습이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의식에는 안 떠오르자 뭐 의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입견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을 보고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하고 혁명을 왜 얘기합니까? 서로 간에 비과학적이고 반이성적인 그런 선입견을 넘어서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서로 간에 인간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의지적인 이런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수 있도록 교류할, 이게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 관계상 어떻게 보면 뭐 좀 항상 좀 그래왔죠. 뒤에 할 얘기도 뭐 연관되기 때문에 미리 좀 했는데 오늘 이 정도 하고 또 여러분 날도 굳었는데 뭐 오시느라 수고했고 끝까지 자리 지켜줘서 감사드립니다.